장모 명절 용돈으로 10,000원이라니 장난해? 두툼해 보이던 하얀 봉투 안에서 나온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마트 할인 쿠폰. 그것은 새벽부터 밤까지 세 군데 일터를 오가며 저를 키운 친정엄마에게 남편이 건넨 명절 선물이었어요. 엄마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넉 달 뒤 설날 시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은 10,000원 봉투를 시어머니 두 손에 올려드렸죠. 봉투를 연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시댁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엄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갔고 엄마는 새벽에는 김밥집, 낮에는 식당, 밤에는 마트에서 일하며 저를 키웠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을 때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정훈을 처음 만났어요.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던 정훈은 번듯한 외모에 말솜씨까지 좋았고 엄마한테도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가 정훈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마음을 놓았죠.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고 정훈은 사업 초기라 바쁘니까 살림을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도와달라던 말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더니 결국 저는 팀장 자리를 내려놓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난한 집 딸이 분수에 맞지 않게 시집 잘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도 정우는 웃기만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저는 친정집 부엌에서 사과 껍질을 돌려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정훈에게 송편을 권하고 있었고 정훈은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장모님, 이거 용돈 챙겼습니다. 명절인데 시장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세요.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팍팍 쓰셔야죠. 하하. 정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제법 두툼해 보였어요. 엄마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정훈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명절마다 빈손으로 오던 사람이 올해는 달라졌구나 싶었죠. 어휴, 차 막히기 전에 난 먼저 본가로 넘어갈게. 수진이 너도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지 말고 과일만 깎아놓고 얼른 본가로 넘어와. 우리 엄마 눈 빠지게 기다리신다. 정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웬일이야? 봉투가 제법 두툼하던데? 얼른 열어봐. 우리 남편이 올해는 돈 좀 많이 넣었나 보네. 제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봉투 입구를 뜯었어요. 안에서 빳빳한 지폐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그 밑에 구겨진 마트 할인 쿠폰 서너 장이 깔려 있었죠. 두툼해 보였던 건 쿠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고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못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뭐야? 우리 엄마한테 명절 용돈이라고 꼴랑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
거기다 쓰레기 같은 마트 할인 쿠폰은 왜 쑤셔 넣은 건데? 우리 엄마가 거지야. 아, 아침부터 왜 소리를 빽빽 질러대? 귀청 떨어지겠네. 야, 장모님이 늙어서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데 돈 쓸 데가 어딨어? 10,000원이면 동네 마트 가서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충분하구만. 옛날 같으면 10,000원도 안 줬어. 그나마 내가 인심 써서 챙겨준 줄 알아. 정훈이 수화기 너머로 비웃듯이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손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엄마의 눈시울은 이미 벌겋게 젖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세 군데 일터를 오가며 저를 키운 사람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등이 휘도록 일한 사람이죠. 저는 엄마를 안아드리고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짚었어요. 마케팅 팀장 자리를 포기하고 정훈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하나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없었어요. 생활비는 정훈이 매달 쥐어주는 만큼만 써야 했고 10,000원이라도 더 쓰면 영수증을 들이밀며 따져 물었죠. 그날 밤 정훈이 코를 골며 잠든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금고 안에 카드 명세서 뭉치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들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시댁 거실에 놓인 안마의자, 시아버지 골프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와 엄마에게는 10,000원 한 장이면 충분하다던 사람이 자기 본가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열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명세서를 한 장씩 촬영하고 통화 녹음 파일과 함께 USB에 옮겼어요. 명세서 사이에서 낯선 모텔 결제 내역과 귀금속 매장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죠. 저는 검색해서 찾아낸 사설탐정 사무소에 외도 조사를 의뢰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부엌에서 남은 전을 부치는 저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채 불렀습니다. 아유 답답해. 야 수진아, 넌 그깟 전 쪼가리 하나 부치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 기름 아까운 줄은 알고 찔끔찔끔 붓는 거냐? 아주 명절 내내 부엌에서 살림 축낼 작정이야? 팍팍 좀 붙여와. 네 어머니. 거의 다 붙였어요. 금방 접시에 담아서 내갈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훈이 옆을 지나가며 한마디 보탰어요. 쯧쯧 하여간 가정교육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가난한 집구석에서 네 엄마한테 배운 게 고작 그거냐? 쓸데없이 식재료만 다 태워 먹고. 아유 냄새. 환기나 제대로 시켜. 저는 입술을 깨물고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훈이 잠든 새벽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뒤지며 재산분할 조건, 양육권 확보 방법, 증거 채택 기준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죠. 설날은 넉 달 뒤였습니다. 시댁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정훈과 시어머니가 가장 당당하게 구는 그 자리가 제가 선택한 무대였어요. 저는 추석에 엄마가 받았던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새 비단 봉투에 넣고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웃으며 받아넘겼고 정훈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고분고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밤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 내용을 외우고 이혼 요구서에 미리 서명을 해뒀죠.
설날 새벽 4시 시댁 부엌불이 켜진 건 저 혼자의 손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나물 5가지, 떡국까지 15인분을 혼자서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수시로 부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잡채가 왜 이리 짜? 다시 해. 네, 어머니.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볼펜만 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들내미는 복도 많지. 이런 날 부엌에 처박혀서 일하는 며느리를 뒀으니 시어머니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정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갈비찜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훈의 형과 형수, 조카들까지 15명이 넘었어요. 세배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자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 안에 넣어둔 비단 봉투와 서류 뭉치의 무게가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어머니, 세뱃돈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한 뒤 빨간 비단 봉투를 양손으로 들어 시어머니 앞에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금색 글씨로 복자가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며느리가 다 이런 걸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봉투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로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얼굴로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를 뒤집어 털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봉투를 구겨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줘. 저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 추석에 정훈 씨가 저희 엄마한테 준 게 딱 이거였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마트 할인 쿠폰. 집에서 놀고 먹는데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망측한 짓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안방에서 뛰쳐나온 정훈이 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을 치켜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피하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거실 바닥 위로 쏟아졌어요. 이혼 요구서, 카드 명세서 사본, 그리고 낯선 여자와 모텔 앞에서 찍힌 정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친척들 발밑으로 서류를 밀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에 보내신 돈 내역도 다 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쥐어짜면서 여기에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정훈이 허겁지겁 바닥에 엎드려 서류를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현관으로 걸어가 미리 싸둔 짐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안방에서 겁먹은 얼굴로 서 있는 아이에게 코트를 입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이리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훈이 서류를 움켜쥔 채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콜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차창 밖으로 시댁 아파트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택시가 시내의 작은 레지던스 앞에 멈췄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죠. 이혼 절대 안 해줘. 끝까지 질질 끌어서 피 말려 죽여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잠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레지던스 방 열쇠를 받아들고 좁은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지던스 보증금과 아이 분유값으로 가지고 나온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집 근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 생각이었죠.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받아 화면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 혹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이 3건 잡혀 있어요. 합계가 3억이고 연체 상태라서 신용등급이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구 앞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서류 3장에 찍힌 인감도장은 제 것이었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제가 제출한 적이 없었죠.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는 제 이름이 아닌 낯선 회사 이름이었어요. 정훈이 제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다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정훈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정훈의 책상 위에 대출 서류 사본을 내려쳤어요.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3억을 대출받아 놓고 한마디도 없었어. 정훈이 서류를 흘깃 보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 아직 부부야. 네가 이혼 소송을 걸든 말든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끝이 안 나. 그리고 부부 사이에 진 빚은 공동 채무야. 네 빚이기도 하다고. 위조해서 받은 대출이 무슨 공동 채무야. 그걸 증명하든지. 돈도 없는 년이. 정훈이 서류를 밀어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손에 힘을 줬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흘 뒤 정훈 측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용이 망가진 제 경제 상태를 근거로 아이 양육권을 빼앗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주부터 대출이자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문자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레지던스 방값을 2달째 밀리면서 관리인이 나가달라고 했고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이 손을 잡은 채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겨우 구한 게 골목 안쪽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였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서서 설거지를 하고 받는 돈이 5만 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식당 앞에 험상궂은 남자 둘이 나타나 제 이름을 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손님들이 도망쳤어요. 사장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다며 조심하라고 했죠.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올라 약국에 갔어요.
해열제 한 병을 사고 나니 지갑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동전 하나 없이 텅 빈 지갑을 들여다보며 약국 앞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죠. 아이를 업고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난간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까만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대로 끝내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이 제 목덜미를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아이를 앞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손바닥에 닿았을 때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찜질방 구석자리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대출이 위조된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를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없었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저녁에는 아이를 재운 뒤 법률구조공단에 낼 서류를 다듬었어요. 먹는 것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버리는 삼각김밥이 전부였죠. 어느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찜질방 한쪽 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구겨진 경제신문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한쪽 면에 굵은 글씨로 전국 스타트업 마케팅 혁신 공모전 대상 상금 3천만 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마감이 열흘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마케팅 팀장 시절 새벽까지 야근하며 머릿속에 그려뒀던 브랜드 기획안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당시 회사에서 예산 문제로 엎어졌던 기획이었죠.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배터리가 30분밖에 안 가서 찜질방 콘센트 옆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새벽마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소비자 심리, 수익 구조까지 한 장 한 장 채워나갔어요. 낮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잤습니다. 열흘 동안 눈이 충혈되고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감 당일 밤 100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공모전 웹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데 찜질방 무선 인터넷이 자꾸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로비로 뛰어나가 신호가 잡히는 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감 1분 전 화면에 제출 완료라는 글씨가 떴을 때 저는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아이는 낮에 공단에서 소개해준 임시 돌봄 시설에 맡기고 있었죠. 새벽 2시 편의점 카운터에서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빚쟁이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다가 서울 지역 번호가 눈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수진님 맞으시죠? 스타트업 마케팅 혁신 공모전 사무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진님의 기획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유통기한 스티커가 붙은 손을 멈춘 채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시상식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시장 좌판에서 3만 원짜리 검정 정장을 샀어요. 소매가 조금 길었지만 접어넣으면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당일 대형 컨벤션홀의 단상 위에 올라섰을 때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고 기획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지를 또박또박 짚어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석 가운데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객석 전체로 박수가 번졌어요. 그 남자의 이름표에 김도윤, 넥스트 벤처 캐피탈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별도의 리셉션 자리가 마련됐어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명함을 건네왔지만 도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기획서를 3번 읽었어요. 시장을 읽는 감각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실제 사업으로 띄우고 싶은데 수진 씨가 직접 총괄 디렉터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도윤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도윤을 리셉션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3억을 빌려 빼돌린 것, 신용이 바닥난 것,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지금 찜질방에서 아이와 살고 있는 것까지 숨기지 않았어요. 도윤이 팔짱을 풀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법무팀이 있습니다. 대출이 위조라면 싸울 수 있어요. 일단 내일 회사로 오십시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회사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제 대출 서류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대출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것이니 저한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빚쟁이들이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호 신청까지 넣었죠. 일주일 뒤 독촉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밤마다 울려대던 핸드폰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도윤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 한 채를 구해줬습니다. 아이와 짐을 옮기던 날 찜질방 사물함에서 짐을 빼면서 접어둔 경제신문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공모전 기사 옆에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그날 밤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개발 회의, 포장 디자인 검수, 거래처, 미팅이 하루에 서너 건씩 이어졌어요. 퇴근 시간이 넘으면 도윤이 사무실에 남아 제 기획안에 빨간 펜으로 의견을 적어줬고 어떤 날은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들고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상자를 안고 깔깔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그날 하루가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도윤의 회사에 합류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린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획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이름은 루미나였습니다. 런칭 당일 아침 저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온라인 판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루미나가 올라갔어요. 제가 직접 기획한 짧은 영상 광고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갔고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디렉터님, 초기 물량 10만 개 전부 결제 완료됐습니다. 런칭 3시간 만입니다. 마케팅팀 막내가 화면을 가리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에 뜬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옆에 서 있던 도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도윤과 팀원들 사이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찜질방 바닥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새벽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석 달 뒤 루미나의 분기 매출이 수백억을 돌파했습니다. 도윤은 임원회의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했어요. 이 성과는 이수진 디렉터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부로 이수진 디렉터를 공동대표로 선임합니다. 회사 지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멍하니 도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와 지분 배당금이 통장에 찍힌 날 저는 은행 앱 화면을 10번도 넘게 열어봤어요. 찜질방에서 해열제 한 병 살 돈이 없어 텅 빈 지갑을 들여다보던 때가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층이었죠. 이사 당일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엄마는 현관 앞에 서서 연신 집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내 집이야. 응, 엄마. 엄마 집이야. 엄마 방도 따로 있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와 옷장, 협탁 위에 엄마가 좋아하는 꽃까지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그동안 못 드린 용돈이야. 이제부터는 매달 드릴 거야. 엄마가 봉투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던 엄마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정우는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어요. 별별 이유를 갖다 대며 재판 기일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아직 박정훈의 아내였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 더 이상 끌 수 없어요. 동시에 제 거처와 회사에서의 위치가 정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 얼굴과 이름을 뺐고 아파트 등기부에도 제 이름 대신 법인 명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새 집에서 맞이한 첫 주말 저녁 도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마가 갈비찜과 잡채를 잔뜩 차려놓았고 아이는 도윤의 무릎 위에 앉아 로봇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은 밥상이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도윤이 난간에 팔을 기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찜질방에서 공모전 서류를 쓰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강 위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미나의 성공 이야기를 다룬 경제지 인터뷰 기사가 나간 것이 화근이었어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찍은 제 사진이 기사 첫 페이지에 크게 실렸습니다. 법인명의 뒤에 숨겨두었던 제 얼굴이 전국에 깔린 셈이었죠.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쿵, 쿵, 쿵.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뛰쳐나와 현관 앞에 섰어요. 도어락 화면에 정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수진아, 문 열어. 당장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정훈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신고를 마치고 문을 열어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훈이 어깨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벽에 등이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정훈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새 가구, 대형 텔레비전,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 창. 정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이 집이 네 집이야. 내가 아직 법적으로 남편인데 네가 번 돈이랑 회사 지분 절반은 내 거야. 알아서 반 떼어놔. 정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 경찰 불렀어. 제가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정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갔어요. 어유 사돈. 여기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구만. 딸년이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어미는 쫓아내더니 친정엄마는 모시고 잘도 사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돈.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닥쳐. 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놓고 입이 붙어 있어. 시어머니가 엄마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뜯으려 했지만 정훈이 제 팔을 잡아 끌어 뒤로 넘어뜨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탁자 위에 화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꽃과 물이 사방에 튀었어요. 이어서 선반 위에 액자를 쓸어 떨어뜨리고 주방으로 가 찬장문을 열어젖히며 그릇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뒤섞였어요.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에 손을 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엄마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엄마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풀려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더듬어 119를 눌렀어요. 경찰과 구급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훈과 시어머니를 복도로 끌어냈고 경찰이 둘의 팔에 수갑을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로도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다 그 못된 년 때문이야.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지만 엄마의 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엄마를 급하게 실어갔습니다. 뇌혈관이 터졌다고 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펜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붉은 불이 켜진 복도에 주저앉아 기다렸어요.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도윤의 부재중 전화가 12통 찍혀 있었지만 전화를 걸 힘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 한 짓을 알게 됐습니다.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정훈은 어떤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제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회사를 차려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욕설이 달렸고 루미나 공식 계정에도 항의 글이 쏟아졌어요. 하루 만에 브랜드 이미지가 땅으로 꺼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훈 측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제가 결혼 중에 번 재산의 절반을 정훈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죠. 수술실 앞 복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뒷머리를 벽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엄마의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이 부어올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물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정훈을 끝장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비자금 추적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정훈의 회사를 통째로 뒤지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바로 조사팀을 꾸렸어요. 전직 정보기관 출신 넷이 투입됐습니다. 이전에 사설탐정이 찾아낸 건 정훈의 외도 사진과 모텔 출입 기록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조사팀은 정훈의 페이퍼 컴퍼니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서류, 해외 송금 기록까지 전부 파헤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상자 3개가 놓였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설명했어요. 정훈이 제 이름으로 빼낸 3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훈과 내연녀는 회사 돈 수십억을 불법 도박장에 갖다 쏟아부었고 나머지는 내연녀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에 숨겨놓았어요. 세금도 수년째 속여서 냈습니다. 장부가 2개였어요. 진짜 장부와 세무서에 낸 가짜 장부.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톱이 하얘지도록 종이를 쥐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저는 서류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법원에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위조한 사실을 정훈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건 때문에 회사가 난리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지분 대신 합의금 10억 줄 테니까 만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정훈이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억? 그래, 어디로 갈까? 호텔 레스토랑 안쪽에 별도의 방을 잡았어요. 전날 밤 도윤의 조사팀이 방 한 3군데에 녹음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탁자 아래, 꽃병 안, 액자 뒤. 약속 시간에 정훈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어요. 정훈은 양복 단추를 풀며 의자에 깊이 앉았고 시어머니는 옆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0억이면 이혼에 합의해 줄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믿어? 정훈이 물잔을 돌리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게 있어. 내 이름으로 된 3억 대출. 그건 당신이 내 신분증 가져다가 몰래 한 거잖아. 그것부터 인정해. 그걸 지금 와서 왜 따져? 그래, 내가 했어. 네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해서 넣은 거야. 그때 사업 자금이 급했으니까. 어차피 부부 사이에 그게 뭐가 대수야. 정훈이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빨리 10억 얘기나 해.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됐어요. 충분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복도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정훈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회사 지분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얼굴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제 변호인단이 일어섰습니다. 법정 앞쪽 대형 화면에 서류가 하나씩 떠올랐어요. 정훈 회사의 진짜 장부, 해외 계좌 송금 내역,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녹음한 정훈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했어. 네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해서 넣은 거야. 정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옆에 앉은 정훈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더 이상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하고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판사가 정훈의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3억 대출은 정훈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므로 저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형사 넷이 걸어 들어왔어요. 2명은 정훈에게, 2명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내연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훈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정훈의 양팔을 뒤로 젖히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연녀도 같은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법정이 술렁였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훈이 수갑을 찬 채 방청석의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를 향해 2팔을 뻗으며 기어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정훈이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엄마의 멱살을 잡았던 손, 그릇을 집어 던지며 날뛰던 손, 엄마를 밀치며 쌍욕을 퍼붓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구두에 매달린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법정 문을 나서자 복도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연녀는 5년이었어요. 뉴스 속보로 뜬 그 소식을 저는 도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봤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는 정훈의 뒷모습이 비쳤어요. 도윤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진 씨. 저는 잔을 부딪히며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기포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6년이었어요. 10,000원짜리 봉투 앞에서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던 그 추석부터 오늘까지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은 정훈 구속 후 석 달쯤 지나서 들렸어요. 아들이 저지른 빚과 추징금이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시댁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보증금도 없이 산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엄마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수술 후 2달 만에 눈을 떴고 석 달째부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고급 병실을 잡고 재활 전문의를 붙였습니다. 도윤이 매주 병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아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서 그림을 그려 벽에 붙였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엄마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의 팔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혼자 걸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휠체어 없이 제 팔짱만 낀 채 병원 현관을 나선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햇살이 엄마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첫 주말 오후였어요. 거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카페 뒤에 앉아 아이와 나란히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아이가 블록 탑이 무너질 때마다 깔깔 웃었고 엄마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가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도윤이 한쪽 팔에 큰 프리지아 꽃다발을, 다른 팔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꽃다발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요.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와 도윤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블록 같이 하자. 도윤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거실로 갔어요. 엄마가 도윤에게 자리를 만들어줬고 셋이 카페 뒤에 둘러앉아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고 과일 접시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 도윤과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한강 위에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도윤이 난간에 기대어 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도윤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처음 시상식에서 3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법정에서, 병원 복도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겠습니까? 저는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붙잡고 공모전 서류를 쓰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까만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아이의 작은 손에 정신을 차렸던 밤이 떠올랐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든 봉투를 열어보며 떨리던 엄마의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네, 같이 걸어요. 도윤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고 거실 안쪽에서 엄마가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엄마에게 그 한 장은 사위에게 무시당한 세월의 무게였고 수진에게는 5년간 참아온 서러움이 터져나온 시작점이었어요. 수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결혼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커리어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평범한 아내이자 딸이었죠. 다만 수지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에서 아이를 재우고 콘센트 옆자리를 잡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그 밤에도 등에 업힌 아이의 작은 손이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진처럼 누군가의 무시와 억압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도 그 끝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수진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복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언젠가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